안녕하세요. 최일호 성무가 풀어주는 미국 시장의 모든 것. 채플미 2월 8일 오늘 수요일 순서입니다. 어젯밤에 제롬 파월 의장의 연설이 있었어요. 뭐 연설이라기보다는 뭐 대담이었나요? 대담이었습니다. 그 칼라일 그룹의 공동 창업자인 데이비드 루빈스타인이란 회장하고 연준 의장하고 앉아서 대담하는 내용이었고요. 1시간 정도가 진행됐습니다. 1시간이나 했어요. 그런데 질문이 꽤 많았어요. 49개 정도 됐었는데 그 중에서는 약간 사적인 질문도 있었고 저런 질문을 공개적으로 해도 되나 하는 것들도 좀 있었는데 중간에 좀 그런 좀 감초 같은 질문들이 끼어 있습니다. 그래서 미국 시장이 보면 뭐 왔다 갔다 했더라고요. 뭐 1시쯤에 뭐 좋은 얘기를 하셨는지 주가가 막 급등을 했다가 그러고 나서 또 한 2시, 1시 반 정도 뭐 됐을 때 또 확 마이너스로 갔다가 그러다가 결국 이제 플러스로 올라서 끝났는데 뭐 어떤 얘기들이 오갔던 겁니까? 결국에 전반적으로 얘기하면은 시장에서 최근에 나온 강한 고용 지표를 보고 그 고용 지표로 인해서 또 연준이 긴축을 강화하는 거 아니냐라는 우려가 있었잖아요. 그런데 이번에 그 대담에서 그 부분을 확실히 사회자가 질문을 했었는데 고용이 강한 건 강한 거고 물가는 물가다. 그리고 우리가 물가 목표는 2%로 정하고 있지만 실업률 목표는 정하고 있지 않다. 실업률은 완전 고용을 하는 것이 목표고 그 완전 고용이라 하는 거는 일자리를 찾는 사람이 일자리가 있으면 되는 건다. 그래서 지금은 디스인플레이션 초기 국면이고 그런 국면에서 고용이 강하다는 것은 경기가 연착륙할 수 있다는 증거이기 때문에 고무적으로 봐야 된다. 좋은 신호로 봐야 된다. 그걸 다시 강조했는데 그러면서 그러면 주가가 그때 빵 올라갔었던 거였네요. 보니까. 그런 그 회담 중에서도 주가가 올라갔었고요. 회담 후에는 잠깐 이제 소강 상태를 보이다가 그 회담이 끝난 후에 장 막판 1시간여를 두고 본격적으로 올랐습니다. 그러면 내용들을 하나하나 한번 볼까요? 그래서 이게 좀 많은데 좀 지루할 수 있는데 그래도 그 전체를 아는 난 측면에서 좀 한번 보겠습니다. 그러면 뭐 좀 지루하지 않게 어제처럼 또 뭐 약간 중간에 개그 한번 하죠 뭐. 알겠습니다. 제일 첫 질문이 그거였어요. 최근에 나온 고용 보고서가 굉장히 강했는데 이렇게 강한 고용 보고서가 나올 줄 알았다면 액션이 달랐겠냐. 25bp가 아니고 50bp 이렇게 할 수 있었겠느냐라고 물었는데요. 제일 마지막에 한 세 줄만 보면 될 것 같아요. 디스인플레이션 과정이라는 걸 인정하고 그 과정은 순조롭지 않아가지고 추가적인 금리 인상이 적절하다고 판단하고 있고 한동안 긴축적인 수준으로 정책 기준을 유지해야 될 거다. 1월 고용 보고서가 강했는데 인플레이션 또한 둔화되고 있어서 고용시장이 강하다는 것은 긍정적으로 받아들여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사실 이게 정말 맞는 말이잖아요. 중앙은행 페드가 지금 추구하는 게 뭔가 완전 고용과 물가 안정. 근데 이제 완전 고용이라는 걸 된 거를 시장에서 너무 나쁘게 해석을 하는데, 그렇죠? 완전 고용은 원래 중앙은행이 목표로 하는 가장 큰 목표잖아요. 그리고 두 번째가 이제 물가 안정인데 이 물가가 지금 안 좋아서 물가 잡으려고 하는 건데 물가는 뭐 디스인플레이션 초기 국면으로 본다. 라고 얘기를 했으니까 나쁘게 볼 거는 없었던 거네요. 보니까. 그렇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질문에 고용 보고서가 나오기 전에 미리 연락을 받느냐 그런 얘기를 했는데 때때로 고용 보고서가 나오기 전날에 전화를 받는 경우가 있대요. 그리고 FOMC 회의 중에서 큰 데이터가 나오면 미리 알면 도움이 되기 때문에 미리 이제 연락을 받는 경우가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FOMC 이후 시장은 다음 FOMC에서도 25b 인상을 예상하고 있는데 이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냐. 그래서 뭐 더 다시 원론적인 얘기인데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지속적 금리 인상이 적절하다고 예상하고 인플레이션을 2%로 낮춰야 하는데 아직 그 수준에 도달하지 않아서 금리 인상은 계속 필요할 것 같다. 원론적인 얘기였고요. FOMC 회의 때 연말쯤 금리 인하도 고려하고 있었느냐 이렇게 물어봤어요.
또 원론적인 얘기인데 전망치는 데이터에 의존하고 있고 데이터에 따라서 생각이 바뀔 수 있다. 네. 데이터에 따라서 필요하면 금리를 더 높일 수도 있다. 이렇게 얘기했고요. FOMC에 대해서 잘 모르는 사람들을 위해서 FOMC에서는 누가 무슨 일을 하고 있냐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누가 일을 하고 있냐. 그래서 FOMC에는 7명의 연방준비제도 이사회 이사들이 있고 대통령이 지명하고 상원이 인준한다. 그리고 12개의 연방준비은행이 있고 각 총재가 있는데 그러면 총 19명이잖아요. 네. 19명인데 매년 투표는 12명이 하고 뉴욕 연 총재를 빼놓고는 12명이 돌아가면서 투표를 한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렇다면 FOMC 회의 시작 전에 투표를 하고 회의를 하는지 아니면 FOMC 회의가 끝나고 투표를 하는지 이거에 대해서 물어봤어요. 네. 회의를 하고 마지막에 투표를 한다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첫째 날에는 경제에 대해서, 둘째 날에는 통화정책에 대해서 얘기하고 정오에 투표를 한다. 예. 그렇군요. 예. 그렇다면 의장님이 먼저 의견을 피력하고 다른 의원들의 얘기를 듣냐 이렇게 물어봤어요. 예. 경우에 따라 다르다고 하는데 보통 경제 상황에 대해서는 다른 위원들의 얘기를 듣고 가장 마지막에 코멘트를 하고요. 그리고 통화 정책에 대해서는 먼저 발언을 한대요. 예. 그래서 연준 내 어떤 속사정에 대해서 좀 볼 수 있었고요. 예. 통화 정책에 관해서는 먼저 발언한다고 하니까 좀 영향력이 확실히 있다는 거죠. 예, 그렇죠. 예. 다른 의원들이 아무래도 좀 리더를 따라가는 분위기가 되지 않을까 그러겠네요. 그렇게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인플레이션 목표가 2%라고 알고 있는데 왜 3%가 아니라 2%냐? 사실 역사적으로 3%가 평균이었던 것 같은데 이 사람이 이렇게 중요한 질문이었네요. 그런데 2% 인플레이션 목표가 제시된 목표이고 예. 헤드라인 PC 목표이고 이 목표를 절대로 바꾸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강경하게. 그렇다면 2% 인플레이션 목표는 언제 도달할 것 같냐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물어봤는데 모든 수단을 동원해서 인플레이션을 낮출 것이고 그 경로를 향해 가고 있다. 헤드라인 PC는 현재 5%, 근원 PC는 4.4%인데 올해 상당 부분 낮아지고 내년쯤에 2%에 도달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한다. 내년에. 예. 그리고 금리를 계속해서 인상하면 경제활동이 둔화되고 실업률이 높아질 것이라고 사람들이 예상하지만 계속해서 금리 인상을 하는데도 실업률이 높아지지 않고 있다. 왜 이러냐? 이렇게 물어봤습니다. 네. 경제가 강하기 때문에 그렇고 노동시장이 강하기 때문에 그렇다. 디스인플레이션 초기 국면에서 노동시장이 강한 것은 긍정적인 신호고 현재 노동 수요가 강하다. 노동 공급과 수요의 불균형이 나타나고 있는데 그 차이는 500만 명 정도고요. 팬데믹이 만들어낸 결과이고 노동 참여율이 저조하고 노동 공급에 문제가 있어서 그런다. 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인플레이션을 낮추면서 어느 정도의 실업률을 감내할 수 있나 이렇게 물어봤거든요. 의회는 우리에게 물가 안정과 완전 고용이라는 책무를 줬고 인플레이션 목표는 2%, 완전 고용은 구직하고 있는 사람들이 일을 할 수 있는 정도. 네. 현재 노동 시장의 수급 불균형이 나타나는 가운데 모든 수단을 활용해 인플레이션을 낮추는 것이 목표이고 실업률을 목표로 하고 있지는 않다. 인플레이의 목표는 있어도 실업률의 목표는 없다. 그러니까 완전 고용은 목표이긴 한데 그 수준을 어느 정도로 정해놓고 이러진 않는다. 다만 완전 고용이라 하면 구직하고 있는 사람들이 일자리를 찾을 정도의 수준을 말한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팬데믹 때 정부 지출이 상당했고 양적 완화도 진행되고 있어서 금리가 낮은 수준으로 떨어졌는데 올바른 정책 결정이었다고 생각하느냐 이렇게 물어봤거든요. 당시 경제 상황이 경기 침체에 대한 불확실성이 컸기 때문에 의회와 연준은 강력한 조치를 취했던 것이고 현재 물가는 높고 노동시장은 탄탄하고 다른 국가들도 인플레이션의 고통을 받고 있고 이는 팬데믹으로 인해 초래된 것이기 때문에 어쩔 수가 없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요. 하나하나 지금 내용을 보니까 질문도 좋고 답변도 좋고 지난번 FOMC 회의 이후에 기자들의 질문하고는 약간 이제 좀 수준이 좀 높네요. 수준이 높고 내용도 알차고 그거에 대해서 조금 애드업되고 좀 디테일한 것들이 를 볼 수 있습니다. 양적 완화를 하면서 대처 배수를 늘렸는데
현재 규모는 어떻게 되는가, 향후 1, 2년 사이에 어느 정도로 낮추려고 하는지 물어봤거든요. 현재 8.4조 달러이고 현재 자산 규모를 소극적으로 줄이고 있다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래요? 예, 매달 만기에 도래한 국채하고 MBS를 재투자하고 있지는 않다. 목표 범위는 구체적으로 정해놓지 않았다. 팬데믹 이전 수준으로 되돌리는데 몇 년이 걸릴 것 같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렇다면 만기가 도래하지 않은 채권에 대해서는 그냥 보유 중인지, 이 속 뜻에는 만기가 도래하지 않은 채권을 그냥 내다 파는지 이것을 물어보려고 했던 것 같아요. 그렇다. 매도를 고려하고 있지는 않다. 그냥 만기 도래하지 않은 건 보유하고 만기 도래하는 건 재투자하지 않고 이렇게 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몇몇 사람들이 부채 한도에 대해서 걱정하고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는가 또 물어봤어요. 이게 우리 일이 아니다. 부채 한도 상향 조정은 의회의 일이다. 그렇죠. 이렇게 얘기했고요. 보통 자문을 구할 때는 누구와 소통하는지, 대통령, 재무부 장관 누구와 얘기하는지 이것도 물어봤어요. 6, 70년 동안 매주 재무장관과 연준 의장은 5천을 가져왔다. 나도 정기적으로 그래왔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매주 5천을 하네요. 굉장히 소통을 많이 한다, 그죠? 우리나라의 기재부 장관님하고 한국은행 총재가 매주 5천을 매달도 안 할 것 같은데, 제 느낌은. 그러게요. 좀 특이했습니다. 미 연준의 운영 방식을 바꿀 수 있다면 바꾸고 싶은 게 있는지 물어봤어요. 어떤 것도 바꾸고 싶지 않은 12명의 다양한 배경을 가지고 있는 위원이 있고 이 다양성이 중요하다. 바꾸고 싶지 않다고 얘기했고요. 몇몇 FOMC 의원들이 보유한 주식을 팔고 보고하지 않은 사례가 있어서 이에 대해 어떤 조치를 취했는가 이걸 물어봤거든요. 요 부분 이제 제가 좀 정확하게 하지 않은데 제가 이제 이해하기로는 새로운 규칙 도입했고 만약 누군가 주식을 팔고자 한다면 45일 이전에 보고해서 승인을 받아야 된다. 그리고 일정 시간 내에서만 거래가 가능하도록 시스템을 만들어놨고 적극적으로 매매할 수 없도록 조치해놨다. 이렇게 했고요. 만약 연준 의장이 주식을 팔아야 한다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 나도 똑같다. 이렇게 했고요. 영국, 일본, 중국 같은 해외 중앙은행 총재들과 어떻게 소통하냐 했는데 매년 6번 스위스에서 만난다. 뿐만 아니라 정기적으로 대화하고 경제와 정책에 대해서 끊임없이 소통한다. 말씀하셨던 대로 소통을 굉장히 중요시하고 있어요. 미국은 인플레이션을 잘 통제하고 있다고 생각하는지, 중국과 러우 전쟁을 고려했을 때 인플레이션을 걱정하지는 않는지에 대해서 물어봤는데 미 연준은 2% 인플레이션 목표를 달성하고 있는 수단을 보유하고 있고 하지만 미국 인플레이션은 유가 등 원자재 가격에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다. 이렇게 됐고 입수된 데이터 외에 직접 상점에 들러가면서 물가가 어떤지 체감하는 경우도 있냐 이렇게 물어봤거든요. 정부 차원에서 데이터를 입수하지만 일상생활에서 볼 수 있는 가격의 변화도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FOMC는 대학, NGO, 은행들과 대화를 나누고 FOMC 회의 때 각자 의견을 피력을 하고 일상생활에서 들리는 얘기도 중요하고 이런 것들을 통해 더 생각해 볼 기회를 가지곤 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우리가 이제 뭐 한국은행 하면 사실 금융기관에서는 제일 높여 있고 그렇죠. 좀 이렇게 권위적인 그런 느낌이라서 페드 같은 경우에는 뭐 세계 경제 대통령 뭐 제롬 파월 의장 같은 연준 의장은 경제 대통령 이러면서 굉장히 권위적이고 소통이 잘 안 될 것 같은데 지금 내용들을 보니까 그냥 동네 아저씨 같은 느낌 그런 느낌으로 대학 NGO 뭐 이런 곳과도 대화를 하고 계속 이제 시장의 실질 물가가 어떻는지 체감하는 노력도 하고 그리고 기재부 장관하고도 뭐 매주 오찬도 하고 굉장히 열려 있는 그런 느낌을 받네요. 그렇습니다. 그러면서 또 그런 질문을 했네요. 연준 의장이라는 자리가 부담스럽지는 않은지. 그래서 이 부분을 좀 재밌게 얘기했는데 소설을 읽기도 하고 운동을 하면서 스트레스도 푼다. 특히 자전거를 탄대요. 그리고 기타도 친다고 합니다. 그래요?
그래서 여기에 기타 치기에는 머리가 좀 짧지 않냐 그러니까 그렇게 물어봤는데 아, 그래요? 예, 상관없는 것 같다라고 했고요. 친구들 만날 때나 식당에서 사람들이 의장님의 말씀을 귀 기울여 들으려고 하진 않느냐. 그래서 공공장소에서는 조심하려고 한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네. 혹시 대통령이 연락해서 조언하냐. 바이든 대통령이나 트럼프 대통령이 그러진 않았냐 했는데 트럼프 대통령이 예전에 한 번씩 전화했을 때 근데 바이든 대통령은 전화 안 한대요. 예. 트럼프 대통령은 막 했을 것 같아. 예. 너 왜 이래 하면서 막 그렇죠. 예. 처음에 엄청 싸웠었잖아요. 예. 지금 가장 큰 과제는 계속해서 입수되는 데이터를 통해서 결정을 나가는 것이라고 했는데 이게 맞다고 생각하냐. 그래서 뭐 똑같은 얘기고 2% 인플레이션으로 맞추는 게 중요하고 근원 인플레이션 중에서 서비스 물가가 잘 안 내려가는데 이 과정을 참을성 있게 계속해서 기다려야 하고 정책 금리는 한동안 긴축적인 수준으로 유지해야 될 것 같다. 그리고 지난번 FOMC 때 디스인플레이션이라는 단어를 11번이나 했는데 디스인플레이션 초기 국면이라고 하면서 최근 고용 보고서를 보고도 디스인플레이션이라고 강조하고 싶냐 이런 얘기를 했어요. 네. 굳이 그 답변은 굳이 디스인플레이션이라고 말하지 않을 이유는 없다. 예, 디스인플레이션은 디스인플레이션이다라고 다시 한번 강조를 했습니다. 현재 총 부채 규모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가? 앞에서 나온 건데 네. 부채 규모에 대해서 걱정하지 않는다. 미 연준의 책임이 아니고 연방정부 수준에서 볼 때는 과도한 재정 지출을 해왔다. 언젠가는 바뀌어야 될 것 같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전에 변호사셨는데 이전 의장님들을 보면 너무나도 많은 경제학 용어들을 얘기해서 대중이 이해를 잘 못했었는데 이전 의장님들에 비해서 훨씬 더 일반인이 이해할 수 있는 용어들을 사용하는 것 같다. 의도적인 거냐? 이렇게 물어봤습니다. 그렇다. 의회와도 얘기를 많이 하려고 해왔고 우리는 의회의 산물이고 이 점을 잊지 않는 것이 중요하다. 독립성과 책임감을 갖고 있고 신뢰를 얻기 위해 많은 사람들과 소통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대중과 명확하게 소통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이때까지 뭐 공식적인 그런 연준 의장으로서의 발표만 우리가 보다가 지금 이런 얘기들을 해서 보면서 조금 제롬 의장에 대해서 약간 존경스러운 마음이 드네요. 대중과 명확하게 소통하는 것이 중요하고 그리고 이제 소통하는 방법에 있어서 일반인이 이해할 수 있는 용어를 쓰려고 한다라는 부분이 그게 참 와닿는 부분이네요. 예, 인간적인 면을 좀 엿볼 수 있어요. 예. 그리고 FOMC 기자회견 준비할 때 어느 정도 준비하냐. 그래서 준비할 것이 너무나도 많다. 이렇게 얘기했고요. 네. 기자회견에서 답변에 대해 다른 위원들이 반문을 제기한 적은 없냐. 없었다고 그래요. 인플레이션에 대해서 가장 걱정하고 있는 부분은 어떤 것인가. 역시 뭐 주택 제외한 서비스 인플레이션이 언제 낮아질지가 관건이고 외부 요인 관련해서는 노후 전쟁 등이 있다. 그리고 최근에 중국이 미국으로 보낸 풍선 관련 이벤트가 있었는데 이것에 대해서 걱정하지 않냐. 그래서 걱정 않는다. 이렇게 했고요. 국가 전역에서 데이터를 받고 계실 텐데 최고의 데이터를 받고 있다고 생각하는지 아니면 월스트리트만큼 최신 데이터를 받고 있지 못하다고 생각하는지 그랬더니 입수되는 데이터는 같다. 노동시장 데이터는 양질의 데이터고 이외 FOMC 의원들이 전해주는 각 지역의 생생한 상황이 있는데 이 점이 다르고 모든 네트워크를 이용해서 상당히 포괄적인 데이터를 받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연준 내에서 그 리서치 조직이 굉장히 방대한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 아마 뭐 그 월스트리트만큼 못한 데이터를 받는다라고 저도 생각하지는 않는데. 그리고 각 지역의 그 은행들이 지역은행이 퍼져 있기 때문에 수시로 이제 데이터를 받고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전임자들과의 대화를 정기적으로 하냐 했더니 버냉키 전 의장, 그린스펀 전 의장과 가끔씩 얘기를 한다. 그래요? 얘기를 합니다. 미 연준의 다른 의원들과 의견 불일치가 있을 때 본인 의견을 강하게 밀고 가진 않냐 이렇게 물어봤어요.
항상 합의를 도출하려고 하고 다양한 의견이 있지만 인플레이션을 낮추겠다는 의지에 있어서는 동일하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서로 뭐 연준 의원들끼리 뭐 의견 주고받을 때 약간 거래 관계가 있을 수 있을 것 같은데 이런 식의 거래를 하자고 하는 FOMC 의원은 없냐? 없다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슬쩍 넘겨집은 거네요. 예. 연준 의사들과 얘기할 때 직접 방문하냐 아니면 그들이 오냐. 그래서 상황에 따라 다르다. 그리고 보안은 어떻게 지키냐 했더니 중요하게 생각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대중과 소통하는 것이고 시장이 우리의 생각과 데이터에 맞게 반응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FOMC에서 결정할 때 기자회견은 2시 반에 시작하는데 2시쯤에 결정문을 발표를 하거든요. 네. 그때 결정은 다 내려졌을 텐데 그 사이 30분간 정보를 유출하지 않는 것이 중요할 것 같은데 어떻게 정보가 유출되지 않는다고 보장할 수 있냐, 장담할 수 있냐 이렇게 했더니 모두 프로페셔널이기 때문에 당연히 정보를 사전에 유출하면 안 된다는 것을 알고 있고 회의가 종료되면 2시에 성명문을 발표하기 전까지 몇 시간 공백이 있긴 한데 의원들은 소규모이고 모두 보안이 얼마나 중요한지 알고 있기 때문에 유출하지 않는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다음 달 고용보고서가 나왔을 때 50만 개 이상의 일자리가 창출되었다고 가정하면 좋은 건지 이렇게 물어봤어요. 이번에 고용 서프라이즈가 나오면서 비농업 고용자 수가 50만 개를 넘었잖아요. 다음 달에도 이렇게 나오면 좋은 거냐 나쁜 거냐 물어봤습니다. 네, 중요한 질문이네요. 대부분 사람들이 인플레이션을 낮추기 위해 노동시장이 둔화되어야 한다고 얘기하겠지만 이번 사이클은 이전 사이클과 다르다. 아직 노동시장이 탄탄하다는 것은 좋은 신호다. 임금 상승률이 높지만 둔화되고 있는 것은 희소식이다. 인플레이션도 마찬가지로 어느 정도 둔화되고 있고 고용시장이 앞으로 어느 정도 둔화될 것으로는 보고 있다. 계속 탄탄하지는 않을 것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러나 우리의 목표는 인플레이션을 2%로 낮추는 것이고 완전 고용을 유지하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어떻게 보면 고임금의 빅테크 쪽에서는 사람을 자르고 있고 그다음에 이제 서비스 업종에서 고용이 늘어나는 거니까. 로우 페이 잡에서 그렇죠. 그래서 그 임금 상승률이 이 고용이 늘어났다고 해서 그렇게 많이 오를 것 같지는 않은데 그렇죠. 그런 측면도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FOMC가 정기적으로 1년에 8번 열리는데 실제로 만나기 전에 어떤 결정을 내릴지 알고 있는지 아니면 FOMC 회의 때 예상치 못한 방향으로 결정이 나오기도 하는지에 대해서 물어봤습니다. 이건 회의 때마다 다르고 18명의 위원들과 한 번씩 얘기를 나눈다. 제롬 파월 빼고 18명이겠죠. FOMC 회의를 할 때 도청 장치가 없도록 하는 것이 중요할 것 같은데 조치를 취하는가 이렇게 물어봤습니다. 조치를 취한다고 얘기했고요. 올해 앞으로 남은 시간 동안 연말쯤 인플레이션이 2%대로 가면 좋을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냐. 올해 인플레이션이 상당 부분 하락할 것으로 예상한다고 얘기했습니다. 여기서 좋은 답변이 나왔네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입수되는 데이터에 따라서 생각은 언제든지 바뀔 수 있어. 이렇게 또 여지를 줬습니다. 항상 그랬듯이. 집을 산다고 할 때 언제 사는 게 좋으냐, 모기지 이자율은 어떨 것 같으냐 이렇게 물어봤거든요. 많은 사람들이 매일매일 자문을 구하지만 대답할 수 없다 이렇게 했습니다. 저도 이렇게 답변해야 되겠네요. 저희 회사에도 매일매일 많은 분들이 찾아오시는데 집 사는 것도 한 3분 중에 한 분은 꼭 물어보시는데 많은 사람들이 매일매일 자문을 구하지만 대답할 수 없습니다. 이렇게. 근데 뭐 저는 내년쯤 이제 집을 사는 기회를 한번 노려보자. 이렇게 얘기하고 우리는 뭐 저희 고객들한테 계속 말씀드린 게 올해 주식으로 돈 벌어서 내년에 부동산을 사도 늦지 않았을 것 같다. 뭐 이렇게 저는 얘기는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고용보고서가 예상과 벗어났지만 지난번 FOMC와 대비해 달라진 것이 없다고 얘기하는 거냐 했는데 고용보고서를 통해 인플레이션을 2%로 낮추기 위해 갈 길이 남아있다. 시간과 고통이 필요하고 추가적 금리 인상이 필요하다. 이렇게 얘기했고요. 인플레이션이 예전에는 2%보다 높았던 적도 있는데
지난 25년간 인플레이션이 2% 정도였기 때문에 2%를 고수하는 거냐 물어봤는데 아까도 뭐 비슷한 질문 했었는데 제시된 게 2%라고 했었는데 네. 하여튼 여기서의 답변은 오랫동안 2%로 고정돼 있었고 기대 인플레가 그 정도면 그에 맞게 물가는 정해질 거고 그 정도로 물가가 안정되면 모두가 행복해지고 고용도 강해질 것이다. 저임금 노동자도 행복해질 것이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경제활동 참여율이 저조한데 이민율 때문이냐 그렇게 물어봤는데 팬데믹 때 많은 사람들이 오지 않아서 그렇다. 최근 이민자 데이터가 좋기 때문에 이 부분은 고무적이다. 얼마 전에 저희가 확인을 했었잖아요. 네, 그렇죠. 이민자 데이터. 그리고 강달러에 대해서 걱정하냐 네. 그랬더니 우리 일 아니고 재무부서관이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강달러에 대해서는 요거는 재무부 소관이다. 예. 하긴 그렇죠 뭐. 근데 오늘 이 내용을 하나하나 49개의 질문을 다 뜯어본 게 너무 저한테는 이제 도움이 됐다라고 생각하는 게 일단 제롬 파월이 어떤 분인지 이제 좀 알 것 같아요. 예, 어떤 분인지 알 것 같고 상당히 이제 참 이 소통을 중요시한다는 부분 그 부분에 대해서 약간 존경스러운 마음도 있고 또 하나가 이분이 질문하신 분 누구라고 그랬죠? 데빈 루빈스타인입니다. 그 3% 평균적으로 늘 3% 했는데 왜 2%냐? 이 참 중요한 질문을 하신 것 같고 그래서 3% 정도가 평균이니까 3% 정도에서 굳이 연준이 2%로 무리하게 하지는 않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 지난번 코로나 때 물가가 이래 올라오는데 나중에 이제 물가가 좀 많이 올라오니까 그때 평균 물가 목표제라고 해가지고 그죠? 네, 뭐 이 3%에서 조금 올라가도 평균적으로 봤을 때 한 3%만 유지면 되면 된다. 이런 얘기도 했었거든요. 사실. 맞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2%라고는 연준 입장에서는 계속 그렇게 얘기를 해주는 게 맞네요. 시장에다가는 야 2%니까 뭐 임금을 올리든 아니면 가격을 올리든 요 정도에 맞춰서 해라고 이제 큰 가이드라인을 그죠? 연준이 제시를 해주는 거구나라는 생각이 드네요. 여기서 만약에 3%라고 하면은 또 난리가 나겠죠. 그러겠네요. 그래서 그런 기대감을 낮추고 절제를 하면서 자기네들이 할 수 있는 만큼의 도구를 써서 물가를 낮추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어젯밤에 있었던 제롬 파월 의장과의 이 대담에서 중요한 얘기들 하나하나 또 우리 최 상무님이 짚어주셨습니다. 우리 최일호 상무님 오늘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